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태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김태일 교수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 5월 14일 밤 10시에 제가 겨우 미팅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늘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모셨는데요. 김태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야 회동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심야 정치 토크라고 가볍게 좀 붙여봤는데요. 김태희 교수님,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조금 자기 자랑 같아서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키워드 중심으로 교수님 입장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한 30년간 이 지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 실천, 음, 이론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당 독재를 넘어서는 것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터라서 지금 대구에 들락날락하면서 현장을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전화 통화는 가끔 했지만은, 대면을 한 거는 2, 3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최근 대구 정치권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추경호 전 부총리의 대결이 사실상 현실화되었고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구도를 정권 교체 이후 대구 정치의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익숙한 거물 정치인, 네, 재등장이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좀 길게 돌이켜 보면요. 민주화 이후에 이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의 경우는 한 당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당이 계속 책임을 져온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미래 리더십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와 추경호 전 부총리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김태희 교수님의 그 시각 자체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두 번째로 질문을 준비했는 것이, 이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피로감도 존재하지 않겠냐. 또한 김부겸 카드가 여전히 확장성을 가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구 야권이 새로운 인물과 세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보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교수님의 오프닝, 이 토크가 전혀 새로운 어떤 국면이라고 말씀하셔도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부겸 전 총리는 우리 지역 출신이죠. 그런데 정치적 성장은 다른 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옮겨다 심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요. 트랜스플랜트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토양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종자를 싹 틔워서 싹을 만들고 그래서 나무로 자라게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자생력을 길러 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은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역시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차례 민주당의 명찰을 달고 출마를 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식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김부겸 전 총리의 그 정치적 기량이
마음껏 펼쳐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선한 신성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이후에는 뭐 다른 리더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인데요. 이 지역의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여러 묘목들이 잘 좀 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의 시각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씨앗을 가지고 와서 한국 토양에 맞게 새로운 그 나무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 시각이 워낙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정치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저는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구의 정치 지형은 앞으로 많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역시 그런 패턴을 겪으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제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권칙성 의원 같은 분이 바로 그러한 사례죠.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만 음. 지금 화성 지역에서 몇 선을 쌓고 지난번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거든요. 이분의 고향은 여기에요, 대구. 그래서 저분이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튼튼한 어떤 능력을 갖추은 이후에 대구에 와서 다시 또 정치적인 어떤 자기 성장을 도모한다면 김부겸의 뒤를 잇는 뭐 제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그런 사례는 권칠성 의원뿐만 아니고 성주가 고향인 서영교 의원, 그 다음에 또 경북대학교를 나온 이재정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구 출신 혹은 대구 경북 출신들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식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구 출신이지만은 대구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식가서 또 뿌리를 내린다는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이고 이 시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트렌드, 예, 뭐 저희 전공에서는 노마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김태희 교수님이 민주당 쪽에 많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이제 경제 관료 이미지, 안정감을 강점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부총리가 후보로 나서는 이 국민의힘과 이 대구 보수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의원의 그 개인적 리더십은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로서 최고 정점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행정적 지도력은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치적 지도력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대단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또 아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으로서 성장하고 성공한 주경호 후보의 그 리더십에 그러한 덕목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아, 일종의,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 자신의 어떤 내적 덕목도 덕목이지만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그 많은 자원들을 이렇게 동원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고,
그다음에 또 추경호 의원이 지난번 그 내란 개헌 과정에서 일정하게 지금 연루되었다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추경호 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갈로형 정치가 지금 대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그런 회의감을 또 표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이라든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사항이었는데요. 최근 또한 근데 보수 진영 등은 중도층을 확장하고 수도권의 민심 회복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어서 어떤 외연 확장에 이제 국민의힘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자들은 대구 선거에서는 여전히 어떤 강성 지지층 결집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실제 대구시장 선거에서 중도층, 뭐 중도 진보가 되었든 중도 보수가 되었든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도층이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뭐 중도층이 반복적으로 어떤 가장되어 온 그런 일종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는 것인지. 뭐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다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각 진영이 강경한 지지 기반만 동원해서는 에, 과반을 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유권자 지형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존재는 명백히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뭐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중도층의 그 성격을 정의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도층은 기회주의적인 존재다라고 데피니션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까다로운 유권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전략가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중도층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자신의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선동에 의해서 몰려다니거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굴복하는 이런 존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까다로운 존재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도층이야말로 충분한 정보와 자기 판단 능력과 자기 주도적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사안 사안별로 까다롭게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 지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쪽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중도층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아, 저는 후자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기회주의적인 존재라고 보는 쪽에서의 전략은 막 몰아치기입니다.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전략이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전선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까다로운 유권자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마이크로 타겟을 설정해 가지고 설득해내는 이런 전략, 껴안기 전략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략은 다분히 전자에 근거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편을 막 비난하고 도덕적 그 문제가 있다고 또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저쪽을 지지하면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동원을 통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전략이라면 지금 현재 김부겸 후보의 전략은 어, 일일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획득해내는 껴안기 전략의 전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양측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점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전략이 과연 중도층을 잘 포섭해낼지 하는 것들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측이 굉장히 실험적 그런 어떤 주장이나 실천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의 그 분석은 다소 민주당에 좀 가까운, 혹은 민주당에 좀, 친민주당스러운 어떤 개념 정의와 분류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전략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몇백 년 역사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할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노무현 네, 대통령 찍지 않으면은 역사의 과오를 저지른 네, 것이고 네, 부끄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핫 이슈, 낙인 효과를 만들었는데, 강력한 어떤 뜨거운 치열한 정선을 만들어서 예, 막 밀어붙여서 예, 예, 당을 넓혀갔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전략은 그 반대였습니다. 네, 일일이 하나하나 껴안고 예, 벗어놓는 예, 전략이죠. DJ 예, 빈압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뭐 이것이 민주당의 전략의 전형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어느 하나가 양쪽 패턴들이 다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서로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동원해내는 전략은 한쪽에 뭐 지금 대통령은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당하게 뭘 하고 있다, 막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을 뜨겁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은 그걸 회피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제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네, 질문을 약간 삐딱하게 한번 드려본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야 논점이 분명해지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대구에서도 제3의 후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누가 이기든 51대 49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1에 49다면 그 적은 미세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될 건데 제3의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3의 표가 특정 진영의 표를 잠식하는 그런 전략적인 변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어,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 제3위 후보가 어떤 지정의 일부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론조사상에서 그 존재가 이제 포착되지 않는 정도로 음, 미미한 터라서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 캠페인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제3의 그 표를 자기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노력들은 아마 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후보 간 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 활동을 통해서 그 제3의 기반이 갖는 그 유권자들을 획득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선전, 선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단은 여러 가지이고, 그러나 어쨌든 제3의 영역에 존재하는 표에 대해서 양쪽이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5월 14일 밤 10시에 김태희 교수님 모시면서 대구시장 선거의 전반적인 지형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밤늦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2026년도 5월 14일 심야인데요. 밤 10시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김태회 교수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탁을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너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좀 제가, 기동량을 좀 듣기 위해 가지고, 오늘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요. 세대 교체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의 시장 선거 유권자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이 현재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권영진, 김부겸 선거가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정치 유권자들이 지금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권영진과 김부겸이 15%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당시 민주당 후보는 40%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득표율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대구 정치 정말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구는 여전히 고령층 투표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지도와 조직력이 그러면 여전히 이런 고령층 투표율이 많은 지역에서 결정적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 조직력에 기반한 캠페인을 그동안에도 해왔고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자극적인 그 아젠다들을 탑재해가지고 유권자들을 지금 동원해내고 있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조직 선거가 아니라 바람 선거라고 하죠. 어떤 이슈가 받는 쟁점 또 휘발성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이 지역에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측이 다 조직 선거냐 또 바람 선거냐를 가지고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기반하고 있는 그 유권자 세대적 특성을 보니까 3, 4, 50대의 그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또 60대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20대에도 국민의힘이 좀 강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이번 선거가 전통적으로 그런 이념과 정치 선거로부터 이제 이익 선거, 경제 선거가 중요한 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50 플러스를 그다음에 장년으로 해서 시니어층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30, 50 중간 허리층이 새로운 어떠한 투표 세력으로 특히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30, 40, 50 이 허리층에서 민주당이 바람을 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판서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층에 소구하는 정책들을 아주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년 주택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또 문화예술 관련 뭐 여러 가지 청년층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소구력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뚜렷한 어떤 반응이 적극적으로 청년층에서 나온다거나 하지 않는 상황인 터라서 그것이 갖는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민주당이 캠페인 정책을 제시하는 그 방향을 보면 메가 프로젝트에 좀 경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활 체감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지금 자신들에게 적절하지 않는 청년층을 끌어들이려면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정책들을 좀 많이 제시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미지상으로 젊은이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 정치에서는 그렇다면 60, 70, 80까지 고연령의 고투표층, 또 이들이 인물은 바뀌어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또 현재 선거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시고 계십니까? 어, 아마 윤석열 그 내란 계엄 사건 때문에 보수층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력을 바꿔봐도 뭐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제 오늘 나온 메시지를 또 보면 뭐, 민주당이 되면 뭐, 대구가 완전히 뭐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 담당 세력이 바뀌었던 지역도 보면 다 저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수세적인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보수 그 본진이 보이고 있는 그 윤호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치들이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뭐 소구력을 가지지만 또 넓은 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하긴 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자니 뭐 그래 바꿔봤자 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일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어떤 세대 교체라면 결국은 30, 40, 50, 30, 50 집단과 그다음에 60, 70, 80, 60, 80 집단이 기존에는 60, 80 집단이 고투표층으로서 대구 정치를 주도해왔고 선거의 어떤 판세를 주도해왔는데 이번에는 30, 50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대구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 이게 발견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숫자상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가 지금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높은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변화의 그 기본적인 어떤 동력은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대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스윙하는 그 계층들이 얼마나 민주당 쪽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습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3050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 뒤에 그 엘리트들이 그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를 쭉 훑어보니까 지역 내에서 성장한 젊은 리더들이 에, 적잖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 후보라든지 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에 출마한 분들 중에는 아주 30대 아주 연부역강한 그런 젊은이들도 발견이 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이번 그 김부겸과 함께 어떤 정치적 실현에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되면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형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세대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6080 세대에서 후배 세대를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 진영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세대 교체 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냥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사회에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서 수직적 성장과 진입을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사회로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지도자가 되는 수평적 진입의 경로가 있는데 지금 대구의 경우는 상당히 수평적 진입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했거나 뭐 의사를 했거나 뭐 다른 일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정치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사례라든지 또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철수의 사례,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수평적 진입에서 오는 그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그런 점들이 좀 비교적 많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했던 대구 정치의 세대 교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대구가 심장이라면 요즘은 심장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충전 상태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1등이 오늘 2등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출입니다. TV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계속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대구시장인가 보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예요. 다 한다니까 나도 한다. 쉽게 말하면 왕따 안 당하려고. 근데 이게 진짜 믿고 지지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에 취하는 겁니다. 약간 정치 뽕 효과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2030 남자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 MBTI 좋아하잖아요. 생활기록부 인증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치 성향도 생활기록부로 보면 어떨까? 자, 보스 스타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밥을 잘 산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삐친다. 반대쪽 민주 진보 스타일은 생활기록부에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근데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헐. 그리고 대구 스타일은 별 걱정 없이 옛날 얘기하며 평안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오, 도시로서 대구의 MBTI는 뭘까요? GRDP입니다. 이걸 풀었으면 GR은 비속어여가지고
제가 교수여서 말 못합니다. D는 당연히 대구이죠. P는 푸어입니다. 가난합니다. 다시 한번 GIDP 대구의 MBTI 풀어서 얘기하면 GR 대구 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GIDP 33년째 대구 꼴찌인 거. 이제 속으로 조용히 MBTI 말하시면 됩니다. 대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김태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 5월 14일 스승의 날 하루 전인데요. 김태희 교수님 저한테 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학교에 계실 때 해주셨는데, 밤늦게 11시에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죠? 네, 좋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일단 제 자랑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여론, 데이터 기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왔는데요. 최근 이제 선거를 보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 쇼폼 플랫폼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후보 경쟁력과 정치 의제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기존 조직 정치와 지역주의를 실제로 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디지털 여론은 징폭 효과에 그칠 뿐 실제 승부는 여전히 조직과 인지도와 전통적 지지층이 결정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뭐 그 오마이뉴스, 예, 통신 그 동호회의 예, 역할이라든지 또 그런 인터넷에 기반한 그 노사모 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의 핵심입니다만은 일반 유권자들이 뉴스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보를 스스로 생산해서 배분하고 이제 전파시키는 이런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은 뭐 명백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동네에서 뭐 그 조직 활동이라고 하는 돈을 쓰고 사람들을 그 이렇게 엮어내고 하는 것의 비중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기성세대 나이 많은 층에서도 역시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얻는 정보와 그 판단의 준거들을 상당히 이제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유튜브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용어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유튜브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 뉴스 플랫폼, 오락뉴스 플랫폼, 모든 것에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뭐 유튜브 어떻게 많이 보십니까?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뭐 중요한 연주의 실황이라든지 또 제가 즐기는 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즐기게 접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뭐 건강 관련 의학 정보 또 제 전공인 정치학 관련된 정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의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인터넷에서 두 후보, 양강 후보인 이제 김부겸과 추경호 후보를 보면 김부겸 후보는 설득 위주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호 후보는 동원, 정치적 동원 위주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그 정치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그 캠페인 전략이 좀 더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그 이제 뜨거운 이슈를 만들고 치열한 전선을 만들어서 몰아붙이는 이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그 다원적 가치들이 있는 그대로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전선을 쳐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다지 효능감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작은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익들을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설득 전략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통적으로 그 정치적 이슈가 잘 맥히고 또 이념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 이슈, 또 조직 선거, 뭐 이런 또 정당 선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그 성향에 기반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그러한 동원 전략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또 제 개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최근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 아재 개그 형식의 그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기존 정치 콘텐츠보다 조금 더 가볍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정치 이슈를 전달하는 시도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저도 뭐,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했지만은 그런 신문의 칼럼들이 정말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섰느냐라는 데서 제 스스로 지식인으로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런 아재 개그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이 정치 혐오와 거리감을 낮추면서 새로운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실험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치를 지나치게 오락하면서 공론장의 진지함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교수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뭐 그것은 형식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저는 뭐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딱딱하고 그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연성화하고 또 우리에게 뭐 친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정치에 대한 그 소통의 그 어, 폭을 더 이제 넓히는 데 기여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면 정치를 희화화하고 오락화하는 나는 그런 비판을 듣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라면 흡사 우리가 쓴 약을 이게 설탕 껍질을 그 캡슐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좀 코미디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그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또 다른 그 배경은 지금의 지역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미디어 학과의 교수로서의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의 지역 언론들이 사실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의 많은 부분에 홍보성 예산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워치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감시견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궁금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미디어학과 교수로서의 제가 어떤 의구심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또 딱딱하게 전달을 할 수는 없고, 딱딱하게 전달을 하자니 결국은 기존 지역 언론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기존 지역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이슈들을 제가 뭐 몇 가지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일단 뭐 교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박 네, 교수님이 재미있게 진행하는 그 자질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많은 지지자가 생겨나고 또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 개그 대본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촬영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성격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인생이 연기 있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일부러 아주 모습을 변신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래도 제가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제 그렇습니까? 유튜브 보시면 노래도 공개를 지금 했고, 하여튼 디지털에 대해서 실제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디지털 플랫폼 얘기하면서 제가 디지털 연구자다 보니까 어떤 뭐 중간에 많이 끼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김부겸 캠프 혹은 뭐 추경호 캠프 누구이든 간에 여기 디지털과 관계해서 평소에 후보들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것 같았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보시기에. 저는 뭐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어서 두 분이 어느 정도 디지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캠프의 그런 동향을 알 수 있을 뿐인데 뭐 대중들과 만나는 분이니까 두 분 다 소통 능력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도 어쨌든 이 디지털 시대의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그 감수성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후보도 뭐 그런 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나 짐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심야의 정치 디지털 토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심야의 정치 토크라는 제목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저는 뭐 평소에 열심히 잠을 자는데 오늘 이렇게 밤늦게 어려운 분을 모셨는 이유는 이분이 요새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약속 잡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분이 선거에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태일 영남대학교 전임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고 장안대학교 전임 총장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김태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네, 이 밤이 깊어가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는 지방소멸과 대구의 미래인데요. 결국 수도권 집중은 막을 수 없다라는 천념 섞인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비현실적인 패배주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외면해온 불편한 현실 진단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상을 보십니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런던 집중 유명하잖아요. 파리 집중도 마찬가지고, 또 도쿄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적 도시들이 그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결단을 내려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수도권 집중 문제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얼마 전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반대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우리 박 교수님 잘못 네.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는데 좋은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럼 좋은 통합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행정 통합이 너무 판타지 과잉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기왕 하는 거 또 필요한 일이라면 좋은 통합을 하자. 그 좋은 통합의 조건은 이런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 통합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영화 놈의 패러디에서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통합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는데, 일간에서 알고 있듯이 반대하는 것은 네, 아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예,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예. 그 좋은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그 통합이 지역 혁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자원만 가지고 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져온 자원과 권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운용하느냐, 잘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틀은 뭐냐면 우리 지역 내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는 강력한 단체장과 부실한 의회와 허약한 시민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왔다?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저는 조금 과장을 했지만 이건 재앙이다 하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과장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자. 그러면 단체장의 권한도 컨트롤해야 되고 지방의회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또 자율성을 가지도록 언론 등이 또 육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다양성 실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핵심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사회가 경쟁이 실질적으로 있게 해야 된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주장이 제 행정 통합에 대한 제 소신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그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가 이렇게 어떤 단순한 정당 경쟁을 넘어서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대구의 미래의 어떤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능하면 전국적 의제를 가지고 정쟁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이 로컬 의제를 가지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이든 간에 서로 협치를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쟁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로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후보가 협치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김부겸 후보가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공동선언을 합시다. 이렇게 받았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서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거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두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손잡고 유권자들 앞에 나서면 정말 갈채를 받을 것이고 대구의 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전국적인 존경과 칭찬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구의 품격과 시민정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두 후보가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이 매체를 우리 박문호 교수님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지방 소멸이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우리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러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 책임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걸 이 선거 과정 동에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해서 실현 가능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두 후보가 아주 일로 매진 노력을 해야만 이번 선거가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선거가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지방소멸 이슈는 선거의 어떤 큰 이슈, 테마로, 하드로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 어떻게 그럴까요? 조금 유감입니다. 그 메가 프로젝트 이른바 그것 위주로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남은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 경쟁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노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대구경북 그 행정통합의 또 공론화 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번 통합에 반대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또 명확하게 오늘 또 밝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이라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그러니까 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당위론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10초 정도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네, 뭐 매번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갖는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척박함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난 그 몇 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그 성과들을 곧 피우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깊은 밤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